우리나라에는 많은 왕조들이 명멸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조선의 멸망은 다른 왕조의 멸망과는 다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절대 굴복하기 싫었던,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 문제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 사람, 고종임금,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명성황후, 민씨, 이 세 사람에게 최소한 질문은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조선의 개국과 그 이후에 조선이 겪어야 했던 시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두 번째 편이 왔습니다. 티저에서 그 흥선대원군, 그리고 고종임금, 그리고 명성황후를 제가 거명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과 그 아들 고종은 많은 사진이 남아있죠. 하지만 명성황후 민씨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 사람이다라고 정확히 고정된 사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던 것인데요. 조선 후기 그리고 조선 말기와 그 이후의 망국에 대해서 이 세 명에게 모든 책임을 다 묻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들은 국가 지도자로서 오랜 세월을 군림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질문 정도는 충분히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흥선대원군이 과연 누구이며, 또한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자기도 그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이제 고종이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가라는 얘기가 직결되는데요.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흥선대원군들이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루고자 하는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이제 이 편에서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있었던 병인양요, 신미양요, 물론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강화도 조약,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렇게 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흥선대원군이 나중에 그 중국 천진에 납치되었죠. 납치되고 나서 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그런 집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은 왕이 된 적이 없죠.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조선 왕조의 그 왕가로 보면 왕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왼쪽 그 가계도만 보면 꼭 무슨 은신군, 남현군, 흥선대원군 이렇게 해서 아주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세자가 있었고, 사도세자가 해경궁 홍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대군이 바로 정조 임금입니다. 그리고 정조 밑에 순조가 있었고, 순조 밑에 헌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 영빈 이씨로부터 이제 태어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른바 적통을 쭉 이었던 것이 여기 헌종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헌종에 대해서 밑에 이제 설명을 붙여놨네요. 조선의 마지막 직계왕족이었다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궁으로부터 난 아들이 은원군, 그 다음에 은신군이 있었고, 그 은원군의 아들이 전개대원군, 원래 이제 전개대원군도 아니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의 아들 철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개대원군으로 나중에 죽고 나서 이름을 올려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신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젊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인조 때, 그러니까 지금 16대 왕이니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인조 때 우리가 소현세자라고는 들어봤고 그 다음에 효종임금도 들어봤지 않습니까? 임평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임평대군으로부터 쭉 내려왔는데 그 밑에는 그래도 나름 안흥군이라고 하는 군호 정도는 있었는데 그 밑으로는 뭐 이름을 보시면 이진익, 이병원, 이구 이러면서 이름 자체가 그 군호도 없습니다. 그냥 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왕족이 아니고 그냥 종친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주 이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신군의 사후 양자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연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고 그 남연군의 아들이 흥선대원군입니다. 근데 그 또한 원래 흥선군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흥선군의 아들이 고종이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고종 또한 차남입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나서 삼남이 이제 고종으로 즉위하면서 집권을 했는데 이때 흥선대원군이 나이가 42살입니다. 그런데 하자마자 세도 정치를 일단 혁파하겠다. 즉 그 당시에 그 조선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힘이 없었지 않습니까? 안동김 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좌우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를 혁파하겠다.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릴 때는 교서라고 하는 걸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왕의 교서를 받지 않고 대원이 분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판단력 그리고 추진력, 결단력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데 권력욕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봤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것은 9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조선 초기를 보면요. 제3대 임금 태종이 외척을 정리하고 사병을 혁파하고 왕권을 강화했다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세종이 군제도 정비하고 학문 및 문화도 발전시키고 관료 체제가 정비되어서 나중에 세종 다음에 문종이 오래 못 살았지만 문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종이 아주 짧게 있었고 그리고 나서 세조가 제법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이 성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400년부터 1494년이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종의 개혁이자 국가 시스템 정비입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일단 기간이 9년밖에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이 앞에 태종, 세종, 성종이 겪지 못했던 일들도 겪었습니다. 바로 서양 세력, 그 다음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원래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일본 세력이 있었고 또 청나라 세력이 있었죠. 태종, 세종, 성종 이 당시에는 명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명나라는 주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있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심한 간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 당시는 청나라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또 거기다가 어려운 난관도 더 많은 상태에서 개혁이 가능했겠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또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었는데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비난하거나 또 칭송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 정책과는 무관하게 서양 세력은 어김없이 조선에도 밀어닥쳤습니다. 서양 세력이 어떤 모습으로 밀어닥쳤던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들이 왜 조선에 왔던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세력은 어김없이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사진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해서 1866년인데요. 미 군함입니다. 미국 선박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통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사실은 그 전에 그 미국 군함이 온 적이 있습니다. 조난당해서. 그럴 때는 먹을 것도 주고 좋은 대접을 잘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충돌이 일어났죠. 평양에서. 그래서 20명 이상의 미국 및 또 영국 사람들도 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병인양요입니다. 이 병인양요는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같은 해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1866년 7월 12일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병인양요는 그로부터 대략 한 석 달 정도 지나서 10월 26일에 프랑스 군함이 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프랑스 신부를 처형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통상조약을 체결하자라고 해서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좀 있습니다. 1864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인 1860년에 베이징 조약에 의해 가지고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더 이상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지금도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 상인들이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한반도와 육로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러시아 상인들이 도보로 즉 걸어서 함경도 경흥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을 요구를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준비도 안 돼 있고요. 그런데 그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랑스 신부가 프랑스와 영국이 조선을 도우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말이 되는 말이긴 했는데 또한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당연히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일도 잘 진행이 되지 않았고, 즉 프랑스, 영국이 조선과 동맹을 맺는 일도 있지 않았고, 거기다가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또 생각이 변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 세력과 왕실이 결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몰아낸 외척 세력, 즉 안동 김씨 세력이 중심이 되겠죠. 외척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죠. 그래서 병인 박해가 일어나서 프랑스인 사제 9명을 처형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주재 프랑스 공사, 그 다음에 천주교의 만주 대교구 주교가 원정 의지를 보였죠. 그래서 프랑스 황제가 공식적으로 명령을 해서 군함 5척에 수병 600명이 출동합니다. 근데 이때도 얘기는 서로 간에 이제 완벽하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 공사는 출동만 하면 조선 내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부흥하여 골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 또한 프랑스의 사제들이 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만하겠다라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 따라 쭉 배가 올라가다가 퇴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종도와 그 다음에 강화도 이 길을 공격을 하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장각 문서 같은 것들이 프랑스로 반출되는, 탈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힘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또 한 5년 지났습니다. 1871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병인양요, 그리고 그거보다 몇 달 전이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 두 사건이 1866년이거든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871년에 미국 군대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왔던 것이 1871년 2월 21일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선이 청나라를 통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거부를 하는 문서였죠. 그러니까 4월 9일에 함대를 배치를 딱 해놓고 다시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한 조선이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전회의, 그러니까 왕과 함께 회의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있는데요. 이때 보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미리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미리견에 대해서
여기는 그 불악만 있을 뿐이다. 이 불악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각 주를 말합니다. 스테이트.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미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냥 불악만 있고 뭐 그냥 약탈하는 습성이 있는 해적들이다. 통교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뭐 안 들을 수도 비슷했겠지만 미국이 이제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령관으로 함대를 편성해 가지고 나가사키를 출항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이 그 프랑스하고 같이 하자라고 연합을 제의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병인 양요 때 자기들이 그 해도를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 해도만 주고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조선으로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서로 얘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게 한 열흘 정도는 되고, 미국에서는 책임 있는 고위 관리하고 면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손돌목부터 포격이 시작됩니다. 지금 뭐 사진이 조금 보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전투 행위가 개시됐는데, 어차피 상대가 되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광성보에서 15분 전투를 했거든요. 15분 동안에 조선군이 243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미군은 3명이 전사했는데 그 3명도 안전사고로 죽었지 총을 맞아 죽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선은 여전히 항전 의지를 내보이면서 통상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군은 이제 식수하고 탄약 부족이 생기고 또 풍토병이 발생하고 이래서 철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조선 사람들, 우리 조상들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미양요가 1871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서양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조선에 왔었는가? 물론 지정학적 위치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당시에 그 이사벨라 루시 비숍이 쓴 코리아 앤 허 네이버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은 POD로 프린트 온 디맨드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웬만한 도서관에 가면 공공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개항하고 나서 조선이 주로 수입을 한 것이 왼쪽 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표가 조선이 주로 수출한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선이 주로 수입한 것이 옷감, 그 다음에 일본산 의류. 아무래도 의류 같은 경우 일본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체형이 비슷하니까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을 했는데, 수출은 주로 쌀, 콩, 인삼 해서 주로 1차 산업 작물에 제한되어 있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서양 세력들인 조선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는 주로 이런 것들을 원하기는 했는데 경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네, 흥선대원군의 개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가치를 부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조선은 서양 세력에 대해서 무조건 문을 닫는 것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다음 편 드디어 조선이 개국하는 장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로 강화도 조약에 대한 것인데요. 이때까지 들으셨던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